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2. 바이든은 한국의 반격이 두렵다. 3. 중국의 만행이 드러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를 박살내려 뒤통수를 친데이어 이번에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뒤통수를 치면서 제대로 선을 넘어버리자 한국이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바이든은 한국의 뒤통수를 친 뒤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가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의 이번 반격으로 미국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자 3억 미국인들은 바이든은 지금 당장 한국에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래야 미국이 살아남는다라며 한국의 반격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원전을 싹쓸이하자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자본력이 더해지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과 미국 연합이 싹쓸이할 수 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미국을 사업에 끼워주고 반대로 미국이 제3국에서 원전을 수주하면 한국을 끼워주겠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자라고 한국에 약속한 바이든. 자, 그런데 최근 너무나 한국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쳤습니다. 초대규모 원전을 건설하려는 불가리아가 한국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뒤 모든 사업을 맡긴 상황에서 이제 3만 뜨면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개입해 뺏어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손잡더니 불가리아 정부를 압박해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 건설을 뺏어갔습니다. 지난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불가리아 에너지부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F가 극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초 미국이 불가리아 코즐로드의 원전의 프로젝트사와 AP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곧바로 프랑스가 불가리아 정부 측과 벨렌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두 기업이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수주가 확실했던 불가리아 원전을 미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뺏어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미 원자력 국제 공동 연구를 갑자기 중단시켰고 심지어 미국은 한국에 짓는 원전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원전 건설 기술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미국의 기술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이가 없죠. 이렇게 한국에 제대로 뒤통수를 친 뒤 미국은 프랑스와 손을 잡더니 불가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주했던 모든 수주들을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보다 미국과 프랑스 연합의 원전 기술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프랑스와 원전 협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프랑스에서 16개 원자로 절반 이상이 한 번에 가동 중단되는 등 심각한 기술 겸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에너지가 부족해 전력 비용이 폭등해버렸습니다. 최근 끝이 보일 줄 알았던 우크라-러시아 전쟁 상황이 더 심각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자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솟았던 전기 가격이 프랑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끝을 모르고 너무나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반 서민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동시는 유럽 에너지 거래소 EX 집계를 이용해 프랑스의 전력 도매 가격이 메가와트/아워 메가와트 시당 1130유로로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초 150유로 수준에서 8배나 폭등한 것으로 프랑스 도매 전기요금이 1000유로를 넘어서기는 처음입니다. 프랑스 원전의 심각한 결합이 드러나자 불가리아를 포함해 원전을 미국 프랑스 연합에 맡기려던 국가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해버릴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카르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찾아오고 나쁜 일을 행하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일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프랑스와 손잡았다가 그나마 확정됐던 원전 수주도 모두 날리게 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확정했던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40조 원대 원전 수주를 뺏어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준대요. 한수원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 관련 정보 신고를 미국 에너지부가 반려 조치하면서 한국 정부가 장기간 공을 들여온 체코 수출마저 무산시켜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이 적대국으로 지정하며 노발대발하는 두 국가 이집트와 UAE. 미국은 이집트와 UAE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중국과 가까이 한다며 한국도 이 두 국가와 절대 그 어떠한 교류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을 무시하고 이집트와 UAE 두 국가에 대규모 원전을 건설하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건물, 구조물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산업부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분야 수출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집트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또 대규모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이 미국 대신 UAE와 손을 잡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기로 하는 파격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을 가진 UAE가 힘을 합쳐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싹쓸이하자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은 영국이라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VAE연자력공사연의 간에 제3국 진출에 대한 협약이 맺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UAE가 제3국 원전 공동 진출 협력의 첫 대상으로 영국을 꼽은 건 양국 원전 파트너십의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UAE는 오래전부터 영국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세기에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20세기에 독립했는데요. 보호령에 포함되어 영국의 지배를 받은 당시에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후에도 UAE와 영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더 가까이 지내며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이 덕분에 UAE의 거의 모든 실세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고 대학원까지 마친 뒤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이렇게 영국과 최고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와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을 잡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보시면 미국과 프랑스, 한국이 똑같은 수준의 원전을 지으면 프랑스는 한국의 2배, 미국은 한국의 3배 높은 비용이 듭니다. 게다가 사후 관리나 품질을 장기간 검증 결과 한국이 프랑스나 미국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프랑스 원전은 해마다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원전은 너무나 조용해 뉴스에서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덜란드도 바이든의 파격적인 제안을 걷어차고 한국과 손을 잡는 중대 결단을 내리며 바이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원전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1000메가와트 이상의 원전 2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과 연합을 결성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국 미국 연합의 네덜란드가 모든 것을 맡기려 했다가 미국이 최근 한국과 갈라서더니 프랑스와 손을 잡자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덜란드도 한국을 사랑하는 국가로 매우 유명합니다. 3나노 이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반도체 장비 EUV. 전 세계 EUV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아즘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이라 물리고 있는데요. 바이든은 네덜란드의 아즘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인텔의 EUV 장비를 대규모 공급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아즘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UV 장비는 고작 40대 정도인데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의 아즘은 바이든의 제안을 걷어차버린 뒤 한국에 2,400억 원을 들여 EUV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자원 경쟁을 넘어 자원 독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자원 경쟁에 있어서 자신들이 선두주자를 빼앗길 리 없다고 생각하던 중국은 본격적으로 가격 통제에 들어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휘두르리려 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각국의 전문가들이 향후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제정치, 경제 질서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 정부는 사전 공지 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제한해 관련국들이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한 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숨겨놓은 카드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망가졌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구안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을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태평양 지역에 한국이 소유한 보잘것으로 보이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였는데요. 대체 한국이 소유한 땅이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천하의 중국이 어째서
앞으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푸념이 인터넷상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인 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가격의 광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튬 가격을 보면서 미친 인생 가격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폭등에 테슬라는 비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제 채굴과 정제에 직접 대규모로 진출해야 할지 모른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한숨 짓게 만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광물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부품이 전기차 배터리인 만큼 리튬의 가격 상승은 전기차 가격의 상승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리튬은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 굉장히 희귀한 자원인데요. 테슬라가 주로 의존하는 수입처는 바로 막대한 양의 히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자원전쟁은 가속화되었고 히토리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미래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수출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리튬 채굴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만행과 더불어 팬더믹 사태도 히토리 생산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히토리를 캐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알아 누운 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에 목표 생산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에 공장을 짓고 수급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요인에 의해 히토리 수급이 어려워 판매에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의 푸념이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와 같은 피해 기업들, 더 나아가 피해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는데 혈안이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포스코 역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리튬 광산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아르헨티나 옹브레 무에르토 여모를 발견해 가능성을 보고 리튬 광산 개발에 착수하며 어깨를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었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리튬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미래 경쟁에 있어 리튬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100%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하지만 모두가 포스코와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기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양의 히토리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지금 한국에게 대형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땅에서 예상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히토리를 캐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외의 여러 해외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에 한국 땅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에 있는 단열대가 위치한 곳으로 각종 광물은 물론이고 심해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곳의 가치를 특유의 선구안으로 알아본 대한민국은 곧바로 선행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공해지역을 담당하는 국제해저기구 아이사는 분담금을 낸 한국에게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 일부분의 땅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4억 원을 주고 투자한 이 땅은 한국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허가받은 땅의 약 50%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 땅에는 여러 심해 자원들, 두 종류를 비롯해 산호와 물고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 망간단괴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망간단괴를 한국에 독점적으로 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정치로 약 5억 6천만 톤이 묻혀있는 이 지역은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한다고 가정하면 100년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함유되어 있는 광물인 망간단괴는 여러 광물이 결합되어 있어 분해하는데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한정된 국가만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분해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채굴 능력을 줄을 서서 배워갈 정도로 그 탁월함은 세계의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탐색만 하고 개발에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분해에 나서게 되면서 히토류로 산업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서 나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확보한 광구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도 한국은 만감각 투자를 한 바 있었고 현재 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존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자원을 본격적으로 채굴한다면 클라레온, 클리퍼톤 지역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인도 양중앙해령 열수광상을 포함해 피지, 통가 지역의 열수광상지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역 역시 지질 검사와 채산성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바로 한국이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투자하고 영유권을 가진 태평양 해저산들 중 하나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해저 화산들 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통가 주변에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고 작은 섬의 면적이 커지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국제법상 외딴섬이 영토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바위 같은 토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자라고 농업개발이 가능한 식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자급타족하며 거주가 가능해야 외딴섬이 영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섬이어도 암초 취급을 받는데요. 이미 있는 섬도 가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솟아난 화산섬은 국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더욱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바로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을 먼저 선정한 국가가 새로 솟아난 화산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한 통가 해역의 해산을 선점했는데요. 바로 장보고 해산입니다. 현재 이 일대 화산 활동으로 화산섬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보고 해산도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장보고 해산이 떠오르면 한국 정부는 제일 먼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선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령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의 베타터점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히토류 빈국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를 호령하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며 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이에 수반되는 자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한국이 오히려 일찍부터 투자한 해양 영토를 기반으로 성장하자 중국은 한국에 꼬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히토류 광산지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주요 히토류 광산지대까지 사들이며 히토류 독점을 노리던 중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까지 포섭하려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게 된 한국은 중국의 요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연락을 취해 향후 경쟁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자원 및 기술 체인과 미국 기업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순식간에 세계 경제의 축이 될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도가 바닥인 국가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일궈낸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쫄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카이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이사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60I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롭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이살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이살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 3호기의 시험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이살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수신 보드를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이살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대요. KF-21 시제기의 탑재의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온 듯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이살 레이더는 공대공 모두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 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 비행 시험을 등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 화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이살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 넥스원은 2023 공군 민군 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 이살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이살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이 공개한 FA-50 이살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복능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이살 레이더로 공지의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살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이살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매사이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에서 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이살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이살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 이살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통합 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 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0의 국산 이살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카이 고정익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이살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의 국산 이살 레이더를 장착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이살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이살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이살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이살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카이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이살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 넥스원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렸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이살의 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이살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만든 국산 이살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권부터 이살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이살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이살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의 이살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이살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살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공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이살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플러스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통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학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형 아이와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살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극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